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64 김수영 씨의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남자를 알면 알수록 그녀 마음속 불안이 커져갔다네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평생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그는 따뜻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도 될까요? 이제 그날 밤 그녀가 깨달은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알려주세요.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동네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책방 수영의 서재는 늘 그랬듯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김수영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이 64년을 살아오며 그녀가 발견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책들이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그녀는 모아둔 퇴직금으로 이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방을 청소하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그녀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책방의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매일 밤 혼자 돌아가는 집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고 잠들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에 홀로 깨어나면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섞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딸 미경은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40이 된 딸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책방을 찾아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하지만 수영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난 여기가 편해. 걱정하지 마. 작은 아들 준영은 바쁜 회사 생활 탓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5의 나이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느라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끔 책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영은 자식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미경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영의 새로운 인연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수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책방에 오는 늙은 부부들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책을 고르는 노부부들, 서로의 취향을 알 듯 책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간혹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결혼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60이 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책방 한켠에는 로맨스 소설 코너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그 코너를 정리하면서도 수영은 한 번도 그 책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철학책과 시집을 좋아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고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밤이면 책방 뒤편 작은 방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목이 뻐근했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졌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찬비는 거리를 적시며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영은 평소보다 일찍 책방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들도 일찍 발걸음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한 중년 남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책방 간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은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진중한 모습에 문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둘러봐도 될까요? 그는 박진호였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선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한 얼굴은 단정했고 비에 젖은 양복 차림이 나이에 어울리는 중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주로 농업 관련 서적과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의 책들을 고르는 것을 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수영은 은근히 그의 이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책을 고르는 동안 진호의 옷에서는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맡기 어려운 깊은 산골의 흙내음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수영의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붙여주시던 할머니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마침내 몇 권의 책을 골라 계산대로 가져온 진호는 수영과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잠시 말을 잊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의료 봉사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이 책방을 보게 되었네요. 진호의 말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20년 전까지 외과 의사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봉사를 하러 서울에 온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을 포장했습니다. 비가 오는 늦은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세상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영이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책을 건네받은 진호는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진호는 괜찮다며 웃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영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귀갓길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진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 깊이 있는 눈빛, 은은한 흙냄새까지. 그날 밤 수영은 오랜만에 텔레비전 소리 없이도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진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설렘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방 문을 열러 나온 수영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문 앞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사과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향기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구니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책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기른 사과입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흙에서 자란 사과라 더욱 달콤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영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호의 정성이 담긴 사과 하나를 베어 물자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마치 첫사랑의 설렘처럼 달콤하고도 싱그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낯선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진호는 약속대로 다시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진호는 이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책방 문을 열었고 수영은 그를 보자마자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이번에도 농업서적과 의학서적을 골랐습니다. 책을 고르는 동안 수영은 계피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방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호는 농장에서의 일상을 들려주었고 수영은 책방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진호의 서울 방문은 수영의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오는 날이면 수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책방을 꼼꼼히 청소하고 그가 좋아하는 계피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진호는 수영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영은 용기를 내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진호의 농장은 그녀의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푸른 사과나무가 늘어선 과수원과 정갈하게 정리된 텃밭, 멀리 보이는 산자락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진호는 수영에게 농장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가꾼 채소들을 따서 점심을 준비했고 사과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호는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홀로 된 후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수영의 큰딸 미경이 갑자기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알게 된 충격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이제 와서 무슨 연애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미경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혼 후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 밤마다 울면서 보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어머니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영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진호가 의사 출신이라는 것에 감탄했고 또 누군가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호의 자녀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온 것도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경이 보여주는 극심한 거부감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두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의료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영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영은 혼자 책방 뒤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걸까?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 끝없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진중한 말투, 깊이 있는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웠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었던 박진호는 수술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술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부분 절제술, 진호가 수없이 집도해왔던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수술은 달랐습니다.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고 진호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환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술 직후 고인의 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술 전 투약된 항응고제의 용량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간호사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진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젊은 간호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외과 과장의 치명적 실수, 의료진의 오만이 부른 비극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병원은 진호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진호는 자식들의 실망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대생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의료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진호는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농장을 구입했고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서툴러 실패를 거듭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메마른 땅을 일구며 그는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은 늘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고인의 기일이 되면 몰래 찾아가 묘소를 참배했고 유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멀리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중견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동생들도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선택이 적어도 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명예와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의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수영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진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녀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수영과 가까워질수록 진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녀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수영의 딸이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진호는 농장 뒤편 언덕에 올라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고 그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의 선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매일 밤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의 농장에는 사과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영은 주말마다 농장을 찾아와 수확을 도왔습니다. 높은 가지에 달린 사과를 따다가 비틀거리는 수영의 허리를 진호가 조심스레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고 더 이상 서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그날 저녁 수영을 농장 뒤편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마치 붉은 사과처럼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호는 조심스럽게 청혼을 했습니다.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영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던 진호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급커브 구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진호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수영은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영은 진호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벽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던 새로운 삶,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이별의 불안감. 진호의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인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신에 걸친 타박상과 늑골, 골절로 한동안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수영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진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아닌 그녀는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호의 아들이 수영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어머니를 찾으십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묘한 인정과 수용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영이 병실에 들어서자 진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첫마디가 수영 씨, 보고 싶었어요 였습니다. 그 말에 수영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진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수영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의사로서 아버지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해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한 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수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진호의 식사를 챙기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농장 이야기로 그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진호는 수영에게 청혼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수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병실은 조용한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진호의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수영의 손을 잡았고 아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영의 자녀들, 특히 큰딸 미경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더구나 의료사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은 이제 진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나이가 들어 시작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호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양가 자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영의 큰딸 미경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결혼 전 모든 것을 서류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수영은 서운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의외로 흔쾌히 미경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양가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혼 계약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의 농장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미경이 소개한 변호사가 중재자로 자리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 대상은 재산 분리였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농장과 서울의 작은 빌라를, 수영은 책방과 예금을 각자의 단독 재산으로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일군 재산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문제였습니다. 수영은 교직연금을, 진호는 국민연금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의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진호의 농장에서 지내되 한 달에 일주일은 수영의 책방이 있는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와 간병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료 결정권을 자녀들과 공동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생활에 대한 세세한 약속도 문서화했습니다. 농장 운영과 책방 운영은 각자의 영역으로 두되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진호는 책방에 농산물 직거래 코너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수영은 농장에 작은 도서관을 꾸미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결혼 후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하되 기존 재산은 철저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갈 무렵 진호의 아들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도 문서에 담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긴장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간호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도 진호의 자녀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서류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녀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영과 진호는 농장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진호의 농장은 늦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마다 하얀 리본이 매달렸고 농장 입구부터 이어진 오솔길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3시. 하지만 이미 아침부터 농장은 분주했습니다. 진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간 홀로 가꿔온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과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 때보다 상쾌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서울에서 미경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딸의 제안이 의외였지만 점차 미경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머리를 빗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결혼식 1시간 전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진호가 무료 진료를 해주던 마을 노인들, 수영의 책방 단골 손님들, 그리고 양가의 가까운 친지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은 아니었지만 사과나무 아래 마련된 의자들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 당시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그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영은 미경의 부축을 받으며 사과나무 사이로 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호는 아들과 함께 서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수영의 모습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 같았습니다. 주례는 진호의 오랜 의사 동료가 맡았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깊이 이해하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은 서약을 읽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수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진호의 농장에서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이 채워졌고 수영의 책방 손님들이 가져온 케이크도 놓였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미경과 진호의 아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호의 딸도 수영에게 다가와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농장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사과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은 문득 책방에서 진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이토록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진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농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농장은 깊어가는 가을밤의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달빛은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수영은 아직도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진호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였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손을 잡고 농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몰래 준비해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수국과 장미가 피어 있었고 작은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수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봄부터 하나하나 갖고 왔죠.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수영의 어깨를 감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수영의 하얀 원피스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의 하얀 목선은 진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요. 수영의 속삭임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더욱 깊이 있는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수영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그의 손길에 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그윽해졌고 밤 공기는 달콤한 사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미라는 걸 알고 있나요? 수영은 대답 대신 진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농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특별히 준비한 방에는 은은한 향초가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영은 거울 앞에 섰고 진호는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이의 흔적이 담긴 얼굴들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20살의 연인처럼 반짝였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수영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녀는 부드럽게 몸을 떨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갔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초 빛만이 남았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났습니다. 창밖 사과나무 가지들이 달빛에 일렁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농장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수영은 진호의 셔츠를 걸치고 있었고 진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붉은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수영의 말에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농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침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수영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시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매일 밤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든 여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미친 사랑이었죠. 오늘은 63세 이수진 여사의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3살 연하의 달콤한 남자를 만난 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밤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운명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달콤한 속삭임에 가슴이 뛰고 남자의 눈빛만 봐도 심장이 떨렸죠. 하지만 남자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이 고요했습니다. 간판 불빛 하나 켜지지 않은 거리에 금강산이라는 한 식당 앞에서 문이 열렸죠. 63세의 이수진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맛집으로 소문난 금강산. 이수진은 남편과 함께 이곳을 일구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이곳을 지키고 있죠. 주방에서 울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수진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하나 둘 모여드는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이수진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주 허리가 아프다는 걸 숨길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금강산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손님은 줄어들 줄 모르니까요.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서 이 무거운 짐을 나눠졌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붐비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조용히 식사를 하던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손님은 이미 몇 달째 단골이었습니다. 강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손님은 이수진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컨설턴트라는 강민석은 금강산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이제는 더 큰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종종 했던 고민이었죠. 하지만 그땐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아라며 늘 고개를 저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매출 그래프였죠. 이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한 식당.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날이 갈수록 이수진은 강민석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석은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이수진이 힘들어하는 주방 일도 걱정했고 식당 운영에 대한 소소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무리하시면 건강이 걱정입니다. 직원들을 더 뽑으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수진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죠. 강민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식사를 했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이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넓은 견문과 따뜻한 마음씨는 이수진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이수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 제안을 받은 이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프랜차이즈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 가게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게다가 강민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석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20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키워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강민석은 이수진을 한 여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진지하게 대해주었죠. 그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는 이수진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민우는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변화가 못마땅했죠. 엄마, 갑자기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아빠가 그토록 반대하셨잖아요. 이수진은 아들의 걱정을 그저 젊은 사람의 조급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아들도 분명 마음이 바뀔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자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미팅 당일 이수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미팅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도착했을 때 강민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준비한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향후 5년간의 수익 전망까지 빠진 것 하나 없이 꼼꼼했죠. 강민석은 투자자들 앞에서 금강산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이 20년간 쌓아온 노하우, 전국적인 인지도, 레시피의 경쟁력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죠. 금강산은 단순한 한식당이 아닙니다.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전국으로 널리 알릴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강민석은 그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 이수진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런 이수진을 위해 근처 카페로 안내했죠. 조용한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프랜차이즈 제안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반대했죠.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다고. 강민석은 조용히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해심이 가득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의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은 강민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강민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이수진의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했죠. 함께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도 고르고 메뉴 구성도 의논했습니다. 이 메뉴는 좀 더 젊은 층을 위해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사장님의 비법은 그대로 살리되 플레이팅만 조금 변형해보는 거죠. 강민석의 제안은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죠. 하지만 첫째 아들 민우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왔죠. 엄마,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수진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죠. 내가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민석 씨는 달라.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가게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결정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첫 미팅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투자 의향서가 도착했죠.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거예요. 강민석의 말에 이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금강산이 이제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설렘의 이면에는 이수진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말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직은 모른 채로 투자 의향서를 받아든 지 일주일 만에 이수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금강산의 확장을 위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5억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강민석 역시 공동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자신도 5억을 투자하여 이수진과 동등한 지분을 갖기로 했죠. 이수진은 강민석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이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를 담보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주는 강민석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석은 프랜차이즈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허가부터 상표권 등록까지 그의 일처리는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첫 가맹점 후보지도 빠르게 물색되었습니다. 강남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수익성은 보장된 자리였죠. 강민석은 이미 건물주와 사전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자녀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의 가치가 프랜차이즈화로 퇴색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강민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사업에 대한 열정은 이수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은 이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과 강민석이 공동대표를 맡고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었고 주방 설비도 대량 발주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그의 일처리 능력은 날이 갈수록 이수진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계약서를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이미 강민석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그를 의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석은 이수진의 신뢰에 보답하듯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현장을 방문하며 개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수진은 20년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는 대출금은 이미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강민석 역시 약속대로 5억을 입금했습니다. 총 10억의 자금이 모이자 사업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고 직원 채용 공고도 나갔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금강산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의 새로운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강민석의 모습까지 그 어느 때보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이수진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한 투자금 5억 원의 입금 확인서가 실제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가맹점 오픈을 2주 앞둔 어느 날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식당 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은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앞에 한 뭉치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민석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던 그의 의심이 마침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서류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과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에 그 서류들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 강민석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눈이라도 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못해 서류를 훑어본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민석이 자신에게 들려준 화려한 경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사업 실패만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진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강민석이 보여준 진심과 열정은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미 5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석의 투자금 입금 확인서를 은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금 관리는 강민석이 도맡아 했습니다. 법인 통장도 그가 관리했고 모든 지출도 그의 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단 한 번도 그 과정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받은 5억 원의 대출금, 그리고 강민석이 약속한 5억 원의 투자금. 그 돈들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난생 처음으로 강민석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른 아침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강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했다는 투자금 입금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강민석을 믿으려 했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인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할 대출금 5억 원도 이미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금강산의 주방은 처음으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저녁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민석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처음으로 금강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식당이 처음으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급한 집안일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민석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법인 사무실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서류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주방 설비업체의 계약금 청구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석이 알려준 자택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낯선 주인이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우가 수소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노려 프랜차이즈 사업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가맹점이 될 예정이었던 강남의 상가 건물도 허위였습니다. 건물주는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계약금도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주방 설비 업체에 지급됐다는 계약금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각종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수진을 속였고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빼돌린 것입니다. 이수진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강민석이 사용한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그가 제시한 모든 서류가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함께 투자자 미팅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강산으로 돌아온 이수진은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20년간 써온 장부를 하나하나 넘기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가 이제는 거액의 빚을 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인하던 사장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평소의 그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사라졌고 가게는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흔적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고 계좌는 모두 가명으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빚을 져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5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금강산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수진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민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유명 식당에서도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의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가 확인한 결과 강민석은 부산의 한 유명 중식당에 새로운 표적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자처하며 식당 주인의 신뢰를 얻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잃어버린 활기가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중식당은 30년 전통의 명소였습니다. 여주인은 67세의 홀로 된 여성이었고 이미 강민석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자영업자들을 속여왔습니다. 대구의 분식점, 광주의 제과점, 대전의 족발집까지 모두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맛집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도 분명했습니다. 모두 나이든 여성 사업자였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사업적 제안으로 시작해 점차 정서적 유대를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강민석의 진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민이었고 이미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이름을 바꾸고 서류를 위조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수진은 부산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동안 영혼 없이 살아가던 어머니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대책 모임은 빠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피해 금액이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수진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이 줄을 이어 제보했습니다. 이수진의 용기 있는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강민석을 전국 지명 수배했고 금융권에서는 유사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강민석은 지난 10년간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나이든 여성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수진의 가게를 찾았던 투자자들도 모두 그의 공범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투자자로 위장한 이들, 은행원으로 가장한 이들, 심지어 변호사로 가장한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수진도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투사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책 모임이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은 강민석을 검거했습니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다수의 위조 신분증과 허위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구치소에서 강민석과 대면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성민이었고 나이는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민석은 구치소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수진의 5억 원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의 사기 조직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가짜 투자자로 활동한 공범 3명, 서류 위조 전문가 2명, 자금 세탁 담당자 1명까지 총 7명의 조직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민석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과정, 강민석이 자신의 신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는 강민석의 범행이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영업자들의 노력과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 특히 나이든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서적 유대까지 악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수진은 한 번도 재판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 안팎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찾아가는 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수진은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 이후 민사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강민석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수진의 싸움을 주목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용기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며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이수진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금강산 문을 열었습니다. 5억 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금강산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식당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진은 주방을 책임지고 민우는 홀과 경영을 맡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수진은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수진은 자영업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로를 지원하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이수진처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자영업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을 회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강민석이 해외 계좌에 숨겨둔 자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이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금강산의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수진의 사례를 보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채우지 못했던 마음의 빈자리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들, 서로를 지지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 이수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작지만 단단한 가게를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성공에 대한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수진은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민석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은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금강산에는 매일 아침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수진은 주방에서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민우는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실패의 교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수진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강인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